대선주자 지지율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윤석열의 출마 선언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 1%네. 이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MBS 전국 지표조사 네. 요거 이번 주에 응답률이 29.3%. 조사 기간은 28일서부터 30일. 30일까지 윤석열 출마 딱 그 기간이고요.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됐을 시점. 극대화되는 건데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지지율은 다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 면접 조사고요. 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여론조사 중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여론조사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는 이재명 27, 윤석열 21, 이낙연 9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요.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돈도 문제는 8억이나 들어왔다. 이 그러고. 추세를 한번 볼게요. 이 컨벤션 효과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추세를 보자면요. 예. 지난주 이재명, 윤석열 27대 20이었거든요. 예. 이 난리를 치고 그 난리를 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1% 올랐습니다. 1%. 보통 기본적으로 그 정도 분위기 탔으면 한 3, 4% 기본 오르거든요. 예. 1% 올랐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굳건하죠. 이거는 윤석열이 지금 가장 먼저 벌 게 뭐겠어요. 대선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내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 여론조사 나왔는데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20%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20% 떨어지는 좀 전에 추세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윤석열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 3주 연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살짝 올라갔다. 살짝 1% 올라갔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벤트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윤석열 엑스파일하고 줄리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를 유보한다고 보고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없고 확 떨어질 수 있는 이벤트는 있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입당하는 순간 확 떨어집니다. 조선일보가 대놓고 까는 기사들을 몇 개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윤도리도리서부터 시작해서 예, 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 자,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 지지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18세, 그러니까 투표율이 있는 18세부터 29세까지는 이재명 윤석열로 불러드릴게요. 여기는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15, 19 이렇게. 오히려 이낙연도 올라갔어요. 네. 다음에 30대, 31대 12, 이낙연 13 이렇게. 다음에 40대. 40대는 40대 12. 그러니까 40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40대는 거의 압도하고 있고요. 50대도 36대 25. 60대 이상만 지금 이재명이 지고 있어요. 예. 지역별로도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보면 이게 서울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지역별로 이재명 18, 윤석열 22 이런 정도인데 다행인 게 이낙연 대표도 12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서 합산을 하게 되면 서울도 사실상 앞선다고 봅니다. 30%가 되는 거죠. 인천 경기는 뭐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홈그라운드니까 35 정도 나올 거고 충청 이기고 있고요. 충청을 이기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죠. 광주 전라도요. 대망론인데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충청 대망론인데 지금 이기고 있고 광주 전라도 이재명이 41, 윤석열 7, 이낙연 17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안동 갔죠. 예. 대구 경북 21, 윤석열 30. 대구 경북에서 21%가 나오는 대단히 민주당 높은. 후보가 있었습니까? 네. 놀라운 일입니다. 부울경 넘어서도 이재명 우리가 23, 놀랬지. 윤석열 22, 부울경은 이낙연 이제 6. 역전시켰네요. 네. 제주도 이재명 16, 윤석열 21인데 여기는 뭐 제주도 강원제주 합쳐가지고 굉장히 전망이 괜찮습니다. 요걸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에 할 얘기고요. 지금은 그 지지율들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다음에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올랐어요. MBS에서는. 네, 민주당이 35, 국민의힘 29.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지난주 32대 30이었거든요. 예. 이번 주 35대 29예요. 윤석열 저러고 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갖다 견인할 수 있는 힘을 못 보여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윤석열 쪽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음. 그리고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애초에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은 대거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민의당 지지도가 조금 더 올라갔었던 이유는 그 윤석열이 곧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사 효과로 올라갔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윤석열인데 윤석열 정도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끌고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묘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마음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요즘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 안철수고 홍준표는 슬슬 이야기를 아껴가면서 하지만 할 때마다 세게 한 방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국민의힘당 지지를 좀 떨어뜨릴 겁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윤석열은 지금 이번 29일 그 출마 선언 이벤트를 통해서 두 가지를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는 입당을 연기한 거예요. 입당 연기를 통해서 중도층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면서 최고의 컨벤션을 노리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으로 오는 약간 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실패한 거예요. 둘 다 실패해서 지금은 진짜 더더욱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힘들어졌고 국민의힘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도 힘들어졌어요. 아이, 걔들은 그런 체면 안 따져.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지. 아니 떨어지면 들어가는 들어갈 거야. 순간 지지율이 반토막 난다니까. 지금 윤석열에 붙어있는 아직까지 거기다 미련을 갖고 붙어있는 인간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떨어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들어가도 지지율이 안 바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건 줄리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당 한번 해봐 그러면. 자, 근데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내기 한번 볼게요. 합시다. 예. MBS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이 44%인데 특별히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요거를 추세로 한번 볼게요. 임기 5년 차, 임기 몇 달 안 남은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이 보여주세요. 그 부분만. 지금 4월 첫째 주, 둘째 주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기간이요. 예. 보궐선거가 있던 그렇죠. 그 주예요. 막 35대 부정평가가 59까지 벌어졌죠. 부정평가가 59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래프를 쭉 보시면 점점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44대 49로 사실 옛날에는 의미 없던 게 부정평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포탈 분위기에 따라서 대통령 못하는 것 같은데 정도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정평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평가가 이렇게 높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지 몰라요. 44%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앞으로도 없을지 몰라요. 이렇게 단정하지 지금 마시고. 민주당 하는 거 봐라. 없을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 갈아엎어지겠죠. 지금 만약에 저는 예언컨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수박들은 튀기 시작할 겁니다. 도망가기 시작할 거예요. 전 다르게 봅니다. 갈라치 가지 마시고. 자, 네. 그 얘기는 우리가 TMI예요, TMI. 자, 이게 NBS 여론조사였고요. 다음에 오늘 나온 SBS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SBS 여론조사하고 NBS 전국 지표조사는 기본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2.3%인데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SBS가 응답률이 근데 예. 전화 면접 조사일 때 12.3%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낮았는데 입소스 하던 것들이 5에서 10%도 그러니까 입소스가 이전에 ARS로 할 때는 3, 4%였는데 전화 면접 조사로 돌아서면은 15%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12%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의 응답률이 더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지사를 이기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지사를 윤석열 씨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출마 선언하던 29일하고 그 전날 28일 날 반영된 여론조사인데 일단 지지율 한번 볼게요. 여기도 컨벤션 효과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게 그 지지 선언을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기 바로 전날이 가장 사실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포함돼 있어요. 예. 여론조사가. 예. 그날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컨벤션 효과 사실상 없었다. 28대 26 정도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26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자 대결일 때 이런 거고 가상 대결. 문제는 3위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낙연 9.5. 전 대표가 지금 그 지점에서 둘이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일 때 예. 이낙연의 포지션이 내 정권을 가져오느냐 마느냐예요. 그렇죠.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다음요.
양자 대결입니다. 이게 궁금하잖아. 양자 대결 했을 때 둘이 막 양자 대결로 붙었을 때 누가 이기느냐인데 여기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서고 있는데 이재명 출마 선언 안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 그렇죠. 윤석열 출마 선언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윤석열 절망이죠. 더군다나 지금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10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까지 완벽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역시 60대 이상은 그냥 뭐 포기한다 치더라도요. 솔직히 말하면요. 50대를 잡으면 이겨요. 그럼요. 중원 50대를 잡으면 이깁니다. 50대에서 지금 항상 이재명 지사가 이기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라든지 큰 선거에서 50대가 돌아서면 그 선거는 지는 선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지만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기획단 국민 면접 뭐 이렇게 할 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전략이 딱 하나예요. 원팀. 그렇다 보니까 당에서 뭐 김경률이 뭐 했다더라 이야기하면 거기다 대놓고 쉽게 표현하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답들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거나 공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이외에도 보면 뭐 정권 교체를 하는 해 만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막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잘한 정권을 바꿔내면 나라의 재앙이 되죠. 그럼요. 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부동산. 끔찍한 게 누군가 과정에서 죄를 덮어 씌우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 지금 조국 펀드로 대선 나가려고 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했었던 그게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죄로 밝혀졌는데 그 사이에 희생은 엄청납니다. 여전히 정경심 교수 갇혀 있고요. 때로는 진실을 거짓이 완전히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모든 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그야말로 참여정부 시즌2가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저쪽은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선 더 많이 알리고 더 참여하고 민주 진보 진영을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쳐다보기 끔찍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물을게요. 100%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네 뭐 부동산이네 뭐 그 모든 이슈를 가져와서 국민의힘 정권을 잡았을 때 잘했을 것 같습니까? 개판됐잖아요. 지금. 아니 윤석열이 지금 윤봉길 기념관 밖에 몰려든 인파를 대응하는 거 보세요. 저러다가 저기서 확진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그러니까 일이에요. 끔찍한 일. 이 정도 잘했으면요 한 20년 연장 시켜주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지. 정치적 아젠다만 둥둥 떠다니면서 언론만 편향적으로 가면은 만약에 언론이 박근혜 때 이명박 때 하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랑 민주당 빨아댔으면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 한 최소 70%는 나왔을 겁니다. 70% 가까이 나왔죠. 제가 정권 교체는 무슨 제가 유인태한테 열받는 이유가 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 플랜 같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가기 위한 플랜을 세우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고 아니, 설득해야 되는데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지. 그냥 얼마나 더 대접을 해달라고. 저쪽은 그러는지. 70년을 헤쳐먹었던 조직을 깨고 있는 거고 얼마나 힘든데 고통스러워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짜증도 나고. 근데 지금 대선이 이제 사실상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투표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패배의식 없애는 거고 그렇죠. 선거를 수도 없이 많은 선거를 이겨왔는데 예. 보궐선거 한번 졌다고 누구 탓하고 누구 공격하고 그게 망하는 집안의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비를 제대로 넘어서면 있잖아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완전 마무리되고 그럼요. 실제로 정상국가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다 이런 개념. 지금 우리가 그 자동응답 ARS를 소개 안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면 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응답률 3%짜리 갖고 와가지고 윤석열이 오늘 또 포탈에 가면 널려있는 그런 여론조사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이긴다고 생각하는 측이 이겨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좀 ARS에서도 윤석열의 하락세는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겁내실 필요 없고요. 진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경선을 잘 흥행시키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덜 상처받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잘 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특히 경선이 잔치가 되는 가장 그 확실한 그런 방법은
서로의 공약들을 잘 이렇게 따져서 하나가 되면서 공약들을 받아 안는 거거든요. 받아 안아서 정책으로 받아 안아서 그거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지원했던 인재들을 함께 쓰고 이게 탕평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적을 갖다 데려다가 프락치로 안 치는 게 탕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해서 하나로 가져와서 경쟁력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 그게 탕평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탕평을 갖다 좀 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9명의 훌륭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장점을 뽑아내서 잘 모르거나 관심 없거나 처음부터 마음을 정해놨던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주변에 보면 누구 뽑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고 정보를 줘야 됩니다. 현대 정치는 누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쳐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면서 관심을 갖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누구에게 스포츠를 하나 좋게 해주는 방법은 어린 시절에 야구단 잠바 하나 사주고 입게 되면 그 옷 하나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 팀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에 들어서서 이제 막 뭔가 했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정치 환멸 느끼고 있는 60대 이상들에게 민주당이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참 좋은 게 발로 이제 차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난지원금인데 이걸 발로 차네. 참. 그러니까 이거 전 국민을 못하네. 이게 참 진짜. 이건 이렇게 봐요. 민주당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될 대표적인 마음가짐이 뭐냐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선거 한번 졌더니 대선 이겨 지선 이겨 총선 이겨서 엄청 기세등등했는데 저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는 저번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데미지가 없어. 또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 한 번 선거를 보궐선거를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내놓고 나니까 엄청 쫄아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선거는 전쟁이고 그 전쟁은 사기 싸움인데 여기서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그 아젠다만 충실히 받아해서 세상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바꿔내라고 역대 없는 180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화내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 안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난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고쳐 쓰면 됩니다. 민주당은 고쳐 쓸 수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데 저쪽은 불가능해요. 이미 없어져야 될 정당이 지금 교묘한 위장술로 좀비야 좀비 어떤 면에서. 윤석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막 뻥뻥 해대니까 시원하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나라 운영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가 긍정적 평가가 70%인데 굳이 말하자면 정권 교체 비율이 더 높아요. 뭘 더 잘하라는 겁니까? 경제가 지금 세계 G7, G20 다 포함해가지고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있잖아요. 좀비가 사랑받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때. 그럴 때 좀비가 사랑받았어요. 좀비가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뜯어먹는 그런 괴물이잖아. 그런데 그런 괴물을 흉내내고 그런 괴물을 찾아서 보고 사람들이 왜 좀비에 열광했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좀비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갖다 하고 서로를 갖다가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제대로 판가름해주고 제대로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갖다 없애줘야 될 그 중심에 있는 놈이 더 뜯어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차라리 다 뜯어먹는 세상으로 가버리자. 이래서 좀비가 뜨게 됐던 거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 좀비물들이 사랑받았을까? 부산행이 왜 사랑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어떤 때다? 박근혜 정권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말 온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서 진짜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나올 때 그때 좀비물이 사랑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좀비들을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라 좀비가 아닌 인간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다 만들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좀비 이러면서 윤석열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함께 쓰러져 나갈 그런 세력들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 윤석열이 이거 갖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좀비는 뇌가 없으니까 뇌에다가 총알 박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이 출마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납득가게 얘기했다면 훨씬 더 지지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일하다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야 될 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좀비에 심취하거나 뛰어드는 것보다 그저 답답해서 뭔가 확 쳐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얘기 보수 있는 분들하고 그래도 윤석열이 깔쌈하고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비가 사람 좋다는 거야, 하는 그게.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세요. 부인 얘기와 자신의 재산 얘기, 왜 출마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선 후보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명확합니다. 왜 당신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라는 것에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답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법치라고 그러잖아, 법치. 그건 검찰총장으로 하면 돼. 그럼 난 진짜 웃겼어, 그게.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창의적으로 자유를 이렇게 넘치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법치를 통해서 만드는데. 법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규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끝나갈 무렵에 제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오늘의 주제. 줄리는 누구입니까? 문득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건희하고 김명신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사진으로 확인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동일 인물이에요? 뭔가 이제 김건희 따로 있고 김명신 딸이 두 명이었던 거예요. 의학의 성공이죠. 아니에요? 그 SBS 드라마 가운데서 그거 있어요. 뭐 왕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막 뚱뚱하던 아저씨가 카메라만 한 바퀴 도니까 젊고 괜찮은 남자로 바뀌는 거의 변신 드라마 있거든요. 점 하나 찍고 하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훨씬 더 새로운 얼굴로 나섰던 줄리 찾아봐야죠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줄리 아닐 수 있어요. 그럼요. 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김건희가 줄리일 가능성은 꽤 높다. 이걸 사법 처리하겠다고? 가능해? 저는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 원래도 관심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유력 대선 주자라고 대선 출마 선언한 사람의 부인이 나와서 설치는 건 뭐냐고. 그 있잖아요. 표절 의혹도 어마어마하더만 박사학위 논문. 당연하죠. 한 40몇 %가 표절이래요. 40몇 퍼센트? 거의 전체. 그 표절에다가 주가 조작 등의 범죄 의혹, 저 전시회 같은 거 하면서 쓰리쿠션으로 뇌물 받은 의혹.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 예. 이 범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려고 한 건 당연하고요. 나는 줄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줄리에 얘기가 대해서. 많이 나오고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메이저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본인은 작정하고 이기는 수라고 생각하고 나왔겠죠. 근데 윤석열 캠프가 우리가 뭘 해서 쓰러뜨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무너졌다든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뭔가 부당한 계약이 있다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협찬이 들었다거나 코바나 컨텐츠 같은 데가 얘기가 되면 좋겠는데 본인 스스로 다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아서 그건 또 시원한 맛이 없거든요.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쉽게 박사학위 딸 수 있으니 참 좋았겠어요. 그래서 교수도 해드시고 자코메티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하는 걸 갖다 육성 그 녹음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와 정말 네이버 백과보다도 못하더군요. 자, 도슨트는 아무나 하나 뭐. 윤석열 엑스파일이랑 결이 비슷한 게 아마 줄리 의혹일 건데 그 SBS 여론조사에 보면요. 후보로서 감수해야 하는 검증 과정이 59.8%가 나옵니다. 60%.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그 윤석열 엑스파일의 부인이나 장모 의혹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로 봤을 때 윤석열이 이걸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고 나는 줄리가 아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묻는 줄리는 그러면 누구입니까라고 묻는 게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에 도움이 그걸 꺼내 듦으로써 도움이 안 돼요. 걔들한테는. 확실히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 진짜 억울한 죽음으로 생각했던 게 김재윤 전 의원인데요. 이걸 사람들은 진짜 밝혀야 돼요. 누명을 쓰다 보면 억울할 땐 속이 터지고 녹아내리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맑은 얼굴로 네가 어떻게 날 의심하고 이런 걸 물어보니라고 하면서 난 아니야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놓고 앉아서 누가 훈련해서 짜준 것처럼 답을 하잖아요. 그것도 글로 봤을 때 괜찮지만 말로 할 땐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명신 스스로가 줄리 의혹, 김건희 이 세 명이 다른 사람인지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의혹을 스스로 해명했기 때문에 더 덫에 치였다. 그리고 진실되게 들려보지 않는다라는 예. 게 정말 풀고 싶은 숙제가 됐어요. 이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학교와 관련돼 있는 그 입법 로비로 잡혀 들어가 가지고 4년형을 받은 분인데요. 정말.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입법 로비를 이렇게 4년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 입법 로비 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 건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의원 로비 사건으로 바뀌었지 갑자기 예. 횡령이나 그게. 근데 그런 사건이 만약에 오게 가야 된다면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가야 돼요. 왜냐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군가의 어떤 그 부탁들을 받고 실제로 그 문제하고 있는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바꿔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직업학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것이 다른 학생들 갖다 모으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게 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억지 중에 억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서울예술종합 그 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이름 때문에 돈 못 벌고 하는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거기는 그 양반이 돌아가신 날이 하필이면 2심 재판 판사가 대선에 나가겠다 떠들고 하던 그게- 날이야.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돼요. 왜 그걸 진짜. 기사화 안 합니까? 처음에 무죄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 나온 것을 뭐에 씌였는지 2심 판사가 유죄로 돌이키게 해가지고 이전 1심에서 그 무죄가 났던 걸 모든 것을 다 되살려가지고 유죄를 만들면서 4년을 때렸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게 순식간에 통과됐고 이 시기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 한명숙 장관 등과 함께 여권의 국회의원들한테 똥물을 튀겨가지고 다시 한번 대권을 가져가려고 조작이 시작되던 때예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이거를? 예. 신계른 네. 의원도 그때 같이 당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예, 예. 많이 다루셨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얘기만.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 뭐 대통령 이 정도면요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된 정당한 평가와 다음 대통령이 지금 현 정부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또 다음 대통령은 또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대치,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을 주는 후보가 있고 우리 진영에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은 잘했는데 왜 이거를 못했다고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 경선 9가지로 9명이 떠들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경선에서도 이런 얘기들 꼭 다뤄줄 네. 거라 봅니다. 역대급 자기 임명권자 등에 칼 꽂고 나간 우리 윤 도리도리 씨, 좀 더 오래 롱런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신이 한 만큼 우리들 머릿속에 역대급의 가장 캐릭터로도 가장 나빴던 그런 그 공직자 출신의 정치인 윤석열 씨 한번 지켜볼게요. 근데 얼마나 오래한지. 새날에서는 엄성섭 앵커에 대해서는 안 다룹니까? 다 다뤘죠. 다뤘어요 다? 우리가 안 어저께 다루는 게 있을 것 문자 같아요. 했는데 엄성섭입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살이 너무 뚱뚱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김정은을 닮은 한국 앵커였습니다. 엄성섭입니다. 예. 자,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두 가지 해주실 게 있어요. 하나는 좋아요 꼭 누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40만 채널 이제 한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좀 구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창에 줄리는 누구입니까를 써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